제2세션 사회는 경희대학교 박보영 교수님께서 맡으셨습니다. 그러면 사회하고 진행은 박보영 교수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의 박보영입니다. 오늘 이 불평등에 관해서 종합적인 발표가 있습니다. 평등과 관련해서 이렇게 종합적인 세미나를 상당히 드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전에 불평등의 하도였는데 또 코로나 과정에서 심화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불평등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비록 소홀히 다루어지고 같은데 와 학회에서 종합적인 토론을 하면서 이런 화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5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토론자를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의 송헌재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대 경제학과의 임형원 교수님. 다음은 한국고용정보원 이시균 센터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세종대학교 임재만 교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주병기 교수님입니다. 그 토론의 순서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발표의 순서와 맞추어서 사실은 이 토론자분들이 특정한 발표의 지정 토론은 아니지만 각 그 토론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발표의 순서대로 토론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맨 처음은 그 우리 홍민기 박사님이 종합적인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부분에 대해서 주병기 교수님이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 그다음은 기업 간 임금 격차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시균 박사님이 토론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해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임재만 교수님,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송헌재 교수님이 발표를 했고 그 순서로 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임형원 교수님이 종합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각 토론자분들이 꼭 해당 발표물에 대해서만 토론을 한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넘나들면서 또 토론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토론자분들이 시간을 대략 7 내지 8분 정도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토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주병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토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좀 고민하다가 최근에 제가 그 창작과 비평에 그 글을 쓴 게 있는데요. 그 글에 있는 내용이 주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정책하고 윤 정부 정책이 어떤 성과가 있었고 뭐가 문제인지 그런 좀 논의를 한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일단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분배의 개선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넓게 본다면은 그 분배 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게 분배 개선을 이제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 좀 시장 경제의 어떤 약탈적인 속성, 약탈적인 시장 경제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 노동 시장도 있고 뭐 기업 간 거래 시장도 있고요. 구조 개혁의 문제, 중대 개혁 과제죠. 그런 것이 있어. 그다음에 복지와 정부의 재분배 기능을 살려서 그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정부가 이 다양한 노동 시장과 어떤 그 일반 기업 간 거래 질서, 그리고 중소기업 경제, 산업 생태계 이런 것들을 구조 개혁, 중대 개혁한다는 이 과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달성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탄핵 정국이라든지 탄핵 정국이 보여줬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정실 자본주의, 정경유착, 부패 이런 한국 자본주의의 아주 오래된 구조적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따라서 새 정부의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가 그 당시에 탄핵을 할 때처럼 이런 우리 사회에 뿌리 박힌 어떤 재벌이라든지 보수 언론 그리고 어떤 엘리트 권력 카르텔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막강한 권력에 저항할 그런 대비가 되어 있었는가? 이건 굉장히 이런 구조적 카르텔이라는 것은 이런 구조 개혁에 대한 상당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정말 그 주도 면밀한 어떤 개혁의 플랜을 잘 세웠느냐? 물론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부나 이런 많은 개혁을 5년 동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그 정책이 추구했던 목표가 무엇인가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목표였고, 그것이 이제 그것을 달성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세계 경제 환경이 얼마나 순조로운 환경이었느냐, 아니면 역경의 연속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모두 같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얘기했던 경제 정책은 과거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통해서 낙수 효과로 소득 분배 해결하자라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대에 의존한 이런 과거의 어떤 어떤 습성화된 경제 정책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표가 성장이 아니라 분배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 지상주의 진영에 있는 경제학자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진영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조개혁의 과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 아주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아주 심각한 양극화, 임금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그리고 삶의 질, 그 산업재해, 이런 심각한 양극화 문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것을 푸는 것조차도 굉장히 5년 안에 푸는 것도 어려운 문제죠. 그다음에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선진적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혁신적 중소기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혁신 성장을 하자. 뭐 이런 이제 목표들이 있었지만 성과는 소득 분배 개선은 상당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진전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정부의 어떤 소득 지원,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EITC 같은 소득 지원, 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임금 양극화라든지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든지 빈곤율, 이런 것들은 상당히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선이 정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중대개혁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노동시장이라든지 기업 간 거래, 재벌개혁, 이런 중대개혁의 성과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대개혁 기조를 너무 일찍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공정경제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의 문제, 특히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잘 알려진 이런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 산업재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은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졌고 아직도 미진하다는 것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경제 정책 방향이 그래서 저는 뭐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로 보나 분배 지표로 보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가 정부 출발과 마지막에 어떻게 변했는가, 한국 경제가 국제적 위상이 어떤 위상으로 놓여 있었느냐, 출발할 때와 마지막에.
전혀 이건 실패라고 볼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했던 중대개혁 성과는 미진했다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목표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정과 혁신, 연대라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고요. 물론 자유라는 가치도 제시하는데 마치 포용적 성장 전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자유가 아니고 강자의 자유만 있어요. 공정을 말하지만 실질적 공정에 역행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연대를 내세우지만 연대를 해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겉으로 제시하는 목표와 실제 내용이 다른 어떻게 보면 기만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있는 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재벌,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채찍을 거두면 이들이 마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그렇게 활력이 되살아나면 낙수 효과 덕에 국민들도 행복해진다라는 이런 막연한 낙관적인 기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많은 국제기구들이 더 이상 경제발전 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낙수 효과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분배를 통해서 분배를 개선해야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국제기구들이 그동안 줄곧 외쳐왔던 그런 경제정책에 상반된 그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까 이제 발표에서도 많이 나타났지만 재정 준칙이라든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데 오히려 조세 감면을 하고 있어요. 특히 부자 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 교수님 발표에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앞으로 상당히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수단이 따로 노는 것이죠. 규제 개혁에 아주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 개혁은 우리 한국 경제가 선진 자본주의로 발전하려면 더 이상 재벌, 대기업 등 강자들의 반칙에 대한 처벌을 그냥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경제적 강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모든 선진국들이 경제 발전을 이어가면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추구했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죠.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선진 경제로 발전하려면 오히려 경제적 강자들에 대한 어떤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그런 제도 개혁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정책이 어떤 경제 발전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국제기구들의 전반 보편적인 어떤 정책 방향에 어긋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특히 앞으로 이제 지금 플랫폼 경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과거의 노동시장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지 종업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업체 직원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거기에 있던 노동력들이 다른 산업으로 되어 왔고 지금 그 재편 과정에 있고 앞으로 이것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경제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소득 재분배와 양극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돼야 되는데 플랫폼을 어떻게 공정하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정부도 그렇고요 소홀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게 플랫폼 기업을 자율 규제하겠다라는 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보아왔지만 이렇게 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힘의 불균형이 아주 심한 경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발전의 경로상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의 힘의 불균형이 너무나 심한 경제고요.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시장이 크게 양극화되어서 노조라든지 어떤 노동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의 불균형이 있으면 민간 자율규제로 가면요. 강자가 독식하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의 불균형을 그대로 놔두고 민간 자율규제로 가면은 결국 이건 공정거래가 정착되기보다는 약육강식, 강자가 독식하는
그런 약탈적인 경제로 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 노동시장이 훨씬 더 과거보다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제 네, 추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지균 박사님. 예. 저는 그 지민웅 박사의 비대칭적 시장 지배력 기업간 임금 격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코멘트를 좀 할까 합니다. 일단 시장 지배력과 임금 격차에 관한 주제가 꽤 최근에 좀 관심이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장 지배력이 초점이 되는 이유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디지털 전환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디지털 전환은 이 시장 지배력에 있어서 일개 국가를 넘어서서 글로벌 차원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자동차 산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자고 한다면 사실 크게 관련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구조를 보게 되면 자동차 산업 자체는 사실은 시장 지배력이 아주 강력한, 여기서는 비대칭적 시장 지배력이라고 했는데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보는 데 있어서는 꽤 적정한 그 영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데이터도 굉장히 좋아요. 데이터가 이게 고용보험 데이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기업 482개의 소위 인플로이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래서 불균형 패널 데이터까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또 2016년에서 2019년 시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로 분석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시사점들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데이터 상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고용보험 상에서 얘기하는 임금이란 보수라고 하는 개념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 개념과 달리 가세 부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저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비과세 부분이 좀 크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임금 격차가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물론 이 데이터가 거의 국세청 자료이기 때문에 이 원단위까지 사실은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서 임금 분석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굳이 인플로이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이와 관련된 무슨 멀티레벨 분석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국은 그 시장 지배력이라고 하는 게 임금 격차에 미친 효과가 이제 있을 것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그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인데, 일단 자동차 산업이 2019년까지는 이 데이터를 충분히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부품사는 상당 부분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전기차로, 소위 전기차나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계속 이런 형태로 가져갈지는 불확실한데, 그 이유는 소위 디지털 재편이라는 게 소위 친환경 차로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걸 계속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현재 이 19년까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여기에 사실 완성체 업체가 좀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완성체 업체하고 포함시켰을 때 이 임금 격차가 어떻게 얼마나 되고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장 지배력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임금 격차가 확대되어 있어요. 그리고 확대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 논리는 뭐냐면 이제 거기에 납품 단가 하락이라든가 전속거래에 의해서 이제 휘둘리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시장 지배력의 첫 번째 고민은 제가 볼 때는
노동 몫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노동복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저는 노동복 자체를 줄인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19년까지 적어도 규모 간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규모 간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저임금 부분에서 임금이 올라간다는 건데 최저임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고임금 부분은 왜 그럼 줄어드는가? 임금 상승률이 19년까지 적어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임금 부분에 임금이 돌아갈 부분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이게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게 물론 임금 격차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그 추이를 임금 격차의 추이를 보게 되면 19년까지는 줄어왔다는 것이죠. 그건 어느 산업이나 다 비슷합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복 자체가 줄어들면서 고임금 부분에서 임금이 적게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 노자 간의 격차가 확대된 시장 지배력이 그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항상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고려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부품 산업, 그러니까 이 분석 결과는 부품 산업 내에서 임금 격차를 얘기하는 거고 부품 산업 외에 있어서의 그 협상력 지표를 가지고서 시장 지배력이 갖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동차 부품 기업 대부분 다 하도급이라고 다 봐도 되는 거 아닌가? 비슷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품사 간의 임금 격차를 볼 때 저는 이 해외 사례 같은 경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제기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규모 간 격차라는 게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차 밴드, 2차 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 모비스하고 부품사지만 그 2차 밴드, 3차 밴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차라리 규모를 통제해 보는 방식을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봤을 때 일단 하나는 임금 격차에 대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 상승률을 본 거죠. 그러니까 임금 격차에 대한 거는 저는 뭐 대체로 수긍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 교황이 들어가면서 해석이 좀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 교황 결과는 괜찮아요. 뭐 의도된 대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납품 단가 하락 여부라고 하는 변수에서는 플러스가 나왔단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속 거래하고 있는 부품사에서 납품 단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임금이 임금이 더 높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이게 주요한 초점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잘 납득이 안 간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믹스드 모형 같은 멀티레벨 모형 같은 걸 해서 이게 지금 480개의 기업하고 9만 개의 그 개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멀티레벨 분석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 사업체 단위에서의 정보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편의를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임금 증가율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해석이 좀 어려워요. 임금 증가율은. 여기 보면 이제 교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유의도가 없는 거죠. 납품 단가 하락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면은 교황 자체에서 유의도가 없기 때문에 임금 증가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사실은 유추해서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로 분석을 상세하게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 오히려 뭐 완성차까지 포함해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은 임금 격차의 추이인데요. 임금 격차가 크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학력, 성, 규모 모든 부분에서 감소 추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딱 들어가면서 완전히 반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효과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작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추세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점진적이고 구조적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권의 교체에 영향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2008년 이후에 소위 뭐 산업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조업이 성장이 좋으면서 가졌던 그런 흐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했겠죠. 최저임금 효과도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아시다시피 매우 커다란 임금 인상이 특정 그 규모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반드시 임금 격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가속화 영향으로도 보일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뭐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구조적으로 이렇게 반전되는 것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을 갖는 것인지 그게 정책적인 판단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만 교수님. 사실 오늘 경제 불평등 큰 주제인데요. 그 안에 이제 자산 불평등도 사실은 작은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박사님 발표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뭐 굉장한 많은 논의를 할 거리를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 뭐 부동산 시장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문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정책적 방향도 올바르게 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과 전세적인 어떤 보편적 흐름과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대부분 나라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뭐 과도한 유동성, 그다음에 저성장, 저금리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유동성이 더 풍부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소한다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또 금리를 올리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뭔가 구조적인 변화는 있는 것 같지만 기존의 그 논의만 보면 역시 이제 과도한 유동성, 저금리, 저성장 이 문제가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드는 부동자금 이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적 특수성으로 보면 이선화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가장 큰 문제가 1주택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물론 1주택 프레임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등 나라도 뭐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가점유율 제고 정책이 이제 우선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양도세 면제라든가 보유세 경감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내 집 마련을 촉진해 왔고 그것의 핵심은 사실은 모기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 대공황 이후에 모기지 제도가 발달하면서 뭐 MBS 또 그를 이용한 파생 상품까지 나오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맞이했는데 유럽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죠. 똑같은 MBS를 발행했어도 독립적인 MBS가 아니라 은행이 보유한 상태에서 커버드 본드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는 좀 완화된 상태였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겉으로 모기지가 크게 증가하진 않았었죠.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금융권을 통해서 공식적인 금융을 통해서 주택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사금융 형태인 전세를 이용해서 주택에 투자한 것이죠. 최근에 드러난 문제는 이런 사적 거래에 의해서 발생했던 전세를 통한 자금 조달이 정부가 보증하고 정부가 강요하고 또 조장했던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공적 금융, 그러니까 일반적인 금융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하지 않고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즉 갭 투자를 사실상 후원해준 이런 방식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특수한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선화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세 문제, 그에 따른 전세 대출 문제 이것이 우리나라 주택 시장을 악화시켜온 하나의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산 기반 복지입니다. 집 없으면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나면 그야말로 이제 노인 빈곤 상태에 됩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일부 허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소득이 사실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자산 기반 복지가 주택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얽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온 것이 주택 시장을 이렇게 이제 힘들게 만들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정책이 또 사실상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정책 발표된 정책을 보면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핵심적인 문제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되는 거고 이 불로소득을 누구나 다 추구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가져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문제들, 즉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혁 과제를 좀 혁명적으로 추진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아주 그냥 관리를 하려고 하는 뭐 이런 정도의 정책만 발표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이 주택 가격을 올린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과오가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젠가요? 뭐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 민생 경제 대책 회의 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얘기를 좀 했는데 보니까 대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대출을 안 해줘서 생긴 것처럼 마치 이제 대선 기간에 수요 억제한 거, 공급 억제한 거,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처럼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주택 경기 사이클상 주택 시장에서 가격이나 뭐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켰다는 자화자찬은 가능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주택 경기, 주택 시장의 침체, 이로 인한 서민층의 주거 불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우려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은 거의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오늘 발표에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통계가 나왔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작성하는 실거래가 지수가 있고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있는데 이 매매가격 지수는 사실상 주택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신뢰할 수 없는 지수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정보가 공시가격이 있는데 이 공시가격도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가격대별로, 지역별로,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부동산 통계를 이용할 때는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금융 정책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주택은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만 작동이 가능한 정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분양,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는 걸 기대로 하는 것인데 가격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주택 50만 호 이것도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거니까 내가 싸게 공급해 줄 테니까 니네 이거 사서 돈 벌어라. 이런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집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택 경기 사이클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택이 소비재이면서 투자재인 건 맞지만 정부 정책의 핵심은
주택은 소비재이고 주거 안정이 주된 목표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원재 교수님. 예, 서울시대 송훈재입니다. 저는 우석진 교수님의 마지막 발표 의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석진 교수님께서 이번 정부의 조세 개편에 대한 특히 법인세 감세 인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생뚱맞은 소리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인하 정책을 발표한 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했냐 난리면이라고 얘기했냐 술집을 갔냐 안 갔냐 이거 가지고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는 것보다는 법인세 인하가 맞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훨씬 더 국민들이 보시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인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이제 이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석진 교수님이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뭐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법인세 인하 정책을 이제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쩌면은 이렇게 정부의 그 성격이 바뀐 이상, 정부는 또 이렇게 그렇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이상 거기에 대응한 정책을 뭐 발표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또 나중에 평가받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잘한 일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론적 분석을 통하면 당연히 법인세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 법인세 부과하고 법인세를 만약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법인세가 이제 뭐 소비자들에게도 전가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근로자들에게 전가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용과 투자가 줄고 자본에도 전가가 되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법인세를 낮추면 그러면 이제 투자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돼서 뭐 제품의 가격도 좀 줄고 그다음에 뭐 고용도 늘어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맞냐?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은 이 이후에 실증 연구가 뭐 그런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결과도 있고 해서 이게 어떤 최소 연구자들끼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법인세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이 정책에 의해서 고용이 늘었냐, 투자가 늘었냐, 뭐 전반적으로 뭐 세수가 더 늘었냐,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평가를 받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옳은 방향이었냐, 그런 방향이었냐를 지금 어찌 보면은 좀 굉장히 오래된 논쟁에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떠나서 법인세는 인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타당하고 법인세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법인세 과세에 대한 글로벌 조세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 사장이 불려 나왔습니다.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우리나라에서 2조라는 광고 수입을 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냐? 뭐 그렇게 그 여야 뭐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질의했더니 코리아 사장이 잘 모른다, 파악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배를 맞은 거죠. 이제 2조라는 그 우리나라에서의 매출에 대해서 실제로 과세되는 것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있었습니다. OECD 주도로 원래 법인세라는 것은 원천제 과세 원칙이라 그래서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그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을 잘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외국에서 돈 많이 벌어오고 그러면 그 나라의 법인세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랬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에서 구글이 이제 어떤 검색 엔진으로서 이제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구글이 굉장히 많이 돈을 벌어가는데,
그런데 프랑스는 구글에 전혀 과세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국회에서 구글 코리아 사장에게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야 이러면 이상하다. 프랑스 국민들이 구글에 돈을 벌어주는데 왜 프랑스가 구글에 과세를 못하냐. 그러니까 이제 원천지 과세 원칙, 법인세의 원천지 과세 원칙이 좀 이상하다. 이거 시장 소재지 과세 원칙으로 변경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어떤 새로운 세목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뭐 구글 같은 뭐 디지털 거대 기업을 갖고 있는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러면은 특히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시장 소재지에서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니까 대부분 찬성을 하겠죠. 그래서 149개라는 국가들이 서로 합의를 이루어서 이제 포괄적 이행책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필라 1과 필라 2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필라 1은 무엇이냐면 어떤 글로벌 기업이죠. 글로벌 기업이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죠. 그 기업이 이제 전 세계에서 뭐 어디에서 그 수입을 걷던지 간에 그럼 그 국가에서 거둔 수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글처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수입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구글의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그 어떤 정상 이익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주자라는 것이 이제 합의를 이루었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기업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막 돈을 벌고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세계 여러 나라에 그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세금 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이중과세를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 그 기업이 원래 소지하고 있던 기업, 그 국가,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 미국이 되겠죠. 미국에서 그러면은 그 해외에 납부했던 법인세를 이중과세 조정을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감액해주는 뭐 그렇게 되는 이중과세 조정 방안이 마련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게 디지털 기업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게 꼭 디지털 기업들만 해당된 일이냐. 이거 제조업도 확장시키자. 그래서 제조업 기업들도 어느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합의를 이뤘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코리아의 매출 2조 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작년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한 70조 정도 됐는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납부한 세금이 한 7.7조 정도 됩니다. 법인세가요. 삼성전자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이 수출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거기서 그 포괄적 이행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해서 번 그 돈에 대해서 이제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그중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로부터 얻은 법인세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만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게 경제 불평등이라는 대주제와도 좀 겹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몇 개의 대기업, 재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출 주도형으로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 결과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법인세수도 이제 몇 개의 기업이 굉장히 많이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법인세 과세 환경이 글로벌 과세 환경이 이게 변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정부의 재정 안정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법인세는 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제 법인세에 대한 어떤 그 재정의 그러니까 조세 수입의 안정화라는 관점에서는 법인세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그럼 부족한 세수만큼은 이제 다른 세원을 통해서 소득세나 소비세를 통해서 증세를 통해서 이제 뭐 조세 체계를 좀 그러니까 그 믹스를 좀 텍스 믹스라고 하는데 이걸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세를 인하하면 정말 그 낙수 효과가 생기느냐? 그게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런 논쟁도 물론 되게 치열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앞으로 미래 법인세에 대한 글로벌 과세 환경이 변화될 것인데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까지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오늘 주제가 이제 경제 불평등 심화니까요.
아마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면 아마 최고의 수혜자는 최상위층에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에 못지않게 저는 정부도 수혜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그 소득세는 누진세 개념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법인세도 누진 과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수의 기업, 그다음에 소수의 부자가 돈을 많이 벌면 정부의 세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가 그 양극화, 어찌 보면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그렇게 해서 그 결국 조세 부담을 소수의 어떤 그룹이 대부분 하게 되면, 저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세수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정부와 정치권은 뭔가 이게 갈라치기를 함으로써 이걸 정치 이슈화해서 자기의 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정치경제학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그 전반적으로 지금 그 누진과세를 강화하면서 소득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는 것, 이런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세 부담 자체를 좀 누진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넓은 세월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보편적으로 세금을 걷고, 그러니까 보편 증세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도 지금은 그러한 고민도 지금은 좀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윤영원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에서 경제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이명환입니다. 그 주최 측에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저를 부른 것 같은데요. 저는 전공이 농업경제학이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전문가적인 식견을 전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뭐 경제학 원론 수준의 지식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 오늘 발표를 보고 들으면서 떠오른 의문을 몇 가지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홍은기 박사님 그 마지막 부분에 정책 방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적어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불평등이 발생하는 그 영역은 흔히 보통 얘기할 때 시장 영역을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시장 지배력의 불균형, 이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후적 재분배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어떤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고 있고 어떤 조세가 어느 정도로 재분배를 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 되지만, 그 두 영역 앞에 존재하는 영역이 사실은 소유의 영역이고, 그 소유는 결국 자산, 특히 이제 크게 보면 생산수단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자산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택에 관해서 이제 이선화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생산수단의 평등화 이렇게 되면 뭐 그거는 이제 그 자본주의 원리에 도전하는 굉장히 그 심각하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돼버리는데, 그거를 빼고 나면 남는 거는 결국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는 시카고 학파가 개발시킨 그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제 그거를 얼마만큼 평등하게 만들어주느냐. 그러니까 시장이 작동하기 전에 이제 출발점인 그 소유, 그러니까 인적 자본을 얼마만큼 평등하게 해주느냐 하는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오늘 다뤄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여기 계신 전문가 분들께 좀 꼭 묻고 싶은 게,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이 흔히 말하는 뭐 수도권에 있지만 뭐 중위권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 있으면서 제가 학생들을 대하면서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나중에 그 학생들이 사회 진출에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내는지 제가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그 학생들의 이 학업하는 기간 동안에 그 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에 국가가 거기다 투자를 하면 그게 과연 정말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지 굉장히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 데이터 같은 걸 보고 저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기회 때문에 대학생들이 대학 다닐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생활비 때문에 학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할 때 어떤 성과의 차이가 나고 임금의 차이가 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개별 데이터를 보면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즉 대학 다니면서 학업 학비를 벌기 위해서든 아니면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했던 학생들은 노동시장에 진입도 어렵고 좋은 직장 가기 어렵고 임금이 낮고 이제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개별적인 학생이 그런 찬스를 잡으면 그렇게 된다는 뜻인데,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한 것처럼 영화관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면 영화가 잘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일어나면 영화가 다시 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전면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대학에 지금 나온 것처럼 투자를 끌어올리고 해서 하면은 그게 불평등 해소에 이제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정책은 지금 오늘 얘기된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이제 제가 이제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화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독일은 이제 대학 교육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 중등교육 수준에서 직업교육을 가졌던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교육을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었고, 이제 그게 말하자면 그 사회에 이제 그런 격차를 좀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모델로 들어왔을 때 이제 대학에서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이 아닌 대학 수준에서 교육에 이제 그걸 우리가 힘을 기울이고 자원을 배분했을 때 그 불평등에 얼마큼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큰 의문으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홍민기 박사님이나 여기 계신 전문가들께서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우석진 교수님이 아마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질문을 저기 옆에 송원재 교수님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깎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많고 상당한 세수의 결손을 알 수 있고, 이제 그런데 반면에 다른 한편에는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지출을 구조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법인세를 깎은 것은 잘못했다는 게 우 교수님의 메시지였고, 송 교수님도 생각을 좀 달리 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방금 서방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거를 복지국가나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어떤 재원이 필요한데, 그 추가적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하는 논쟁을,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한 걸 제가 그 문헌에서 이제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그거는 지금 우리 우 교수님 자료 67페이지를 보면 그 OECD 걸 보여주시면서 이건 총 조세 수입 대비인데, 거기에 소비과세가 우리가 이제 OECD 평균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 차이를, 이건 소비과세를 결국은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부가세를 증세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비과세를 조금 더 말하자면 그 소비과세 자체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복지 국가의 모델과도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세원에서 우리가 그걸 충당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결국 복지 자체도 보편적인 복지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게 아니라 사회 복지 제도를 우리가 변화하는 디지털링에 적응하면서 여전히 임금 기반한 걸로 가면서 이제 그쪽에서 국민 부담률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갈 것인지,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5년 정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부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좌우되지 않는 긴 미래를 10년, 20년을 바라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쪽을 생각할 경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께 좀 묻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씩만 지 박사님과 이선화 박사님께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해외에 제가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제가 독일에서 유학해서 그런데 그 중소기업들을 만나보면 이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협상력의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제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해외 진출 능력이라는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용하신 변수가, 그와 관련된 변수가 해외에 납품하는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다 아니다의 변수를 사용하셨는데, 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그거의 이제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그런 변수는 사용할 수가 없었는지, 그리고 그걸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이선화 박사님 발표 중에서는 마지막에 정책 대안을 쭉 가서, 제가 이제 농업경제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본 그 정책 제안이 뭐였냐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해서 단순화하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경우에 이제 세원의 귀속이 어떻게 하는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나눠 갖고 자기 징수한 곳에 나눠 갖고, 종부세는 국세로 합해졌다가 이제 다른 포뮬러에 의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들 사이에 이 세원의 불균등을 균등화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두 개를 이 세원을 통합하게 되면 그렇게 된 세원을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이제 귀속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징수된 것을 그대로 하게 되면 지자체 간의 불균등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고, 그렇지 그것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이제 어떤 재원의 포뮬러가 필요한데 이제 그건 어떤 모델을 생각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발표자의 그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플로어에서 또 추가적인 질문 받고 발표자들이 같이 답변을 해서 손을 들어주시면 플로어에서 네.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 문제가 있는데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성장도 돼 있고 성장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뭐 코로나 과정에서 순조로웠고 또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오름으로써 이 요금 많이 들어묻지만 이 정부도 상당히 즐거운 그동안에는 세금 문제에서 상당히 그 의외의 그 세수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IT 기업의 어떤 반도체 경기, 호경기를 겪은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시기였고 지금은 이제 그게 모든 게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쨌든 뭐 그런 것 저런 것 떠나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인구 감소도 예상되고 재정 여건은 갈수록 나빠질 걸로 예상되는데 아까 이제 큰 이 줄기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는 이 세율을 올리는 방법과 텍스 베이스를 늘리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보면 정부가 알게 모르게 세금을 못 올리는 가운데 또 이래저래 이 조세 감면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원의 감소를 우리가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 종합소득세, 그 부동산 종합세도 보면 그 7억이 도대체 예를 들어서 7억이라면 그 뭘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법인세도 어떤 기준에서는 어떤 걸 넣고 빼고 하는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관행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되지만은 왜 그런 기준을 쓰는지 납득이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사실 지금이 옛날처럼 행정적 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세분화되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이 세율 자체도 어떻게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뚝뚝 자르고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만들어낸 감면제도 이걸 한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으로 여기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해마다 이래 종합적으로 쭉 검토해서 어떤 것이 우리나라 결국 정부와 우리가 이 국가라는 것이 조세가 기반된 튼튼한 나라가 이제 어떤 국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고전적인 고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질문은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의 조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그게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좀 지나친 게 아닌지 그런 게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가문하니까
뭐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한두 분 받아도 돼요. 네. 첫 번째 발제하신 분도 여기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자산 불평등이 국제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셨고, 이선화 그 발제자도 비슷한 걸 인용을 하시는데, 뭐 두 분 다 여기 안 계신 것 같지만 다 계십니다. 뒤에 계신가요? 예, 하여튼 예. 여기 전임 통계청장도 오셨는데 이 자산 보유 통계는 어느 정도 뭐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요구한다 하면은 이제 간헐적으로 그냥 일부 공개되는 그런 식이고, 이 가격은 언제부턴가 그 부동산 원이라고 개칭된 과거 감정원이 뭐 거의 조작하다시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무현 정부 때 주택의 경우 대부분 실거래가로 그게 다 공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초로 한 가격 시계열 통계가 이것도 2010년부터라도 나왔어야 하는데, 그 뒤에 이명박 정부가 그걸 안 하고 박근혜 정부가 안 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안 하고 그래가지고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초 통계 자료가 왜곡된 그런 상황. 지금 현재도 가격이 예컨대 어느 아파트가 급매물이 나와서 뭐 20% 30% 하락했다 할 때 그걸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다른 거래가 안 된 아파트의 실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거래 안 된 데는 그냥 다 불변으로 하고서 하니까 뭐 0.0 몇 % 내려갔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임 교수님이나 우리나라에서 그걸 좀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누가 계신지 그걸 개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은 제가 생각할 때 답변을 먼저 발표를 하신 답변을 하시면 아마 그런 나오신 분들이 또 답변을 김기 박사님 3, 4분 정도로 답변을 해주세요. 3, 4분이요? 네. 예, 교육 문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기회의 불평등 문제 대단히 중요하고 큰 연구 분야인데요. 그거는 이제 빠졌습니다. 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중요성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한 가지는 다 담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많이 못해서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변 교수님께서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따로 좀 더 아마 말씀을 해주실. 아주 간략하게만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교육 문제는 결국은 노동시장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 왜 경쟁이 심하냐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정규직이 됐느냐 비정규직이 됐느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경쟁에서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교육 시장을 좀 과잉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 않은 나라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북유럽 국가들은 예를 들면 뭐 교수가 되나
아니면 뭐 미정자기가 되나 시장 소득은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가처분 소득은 크게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 평가도 크게 차이가 안 나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과잉하게 고입자 굳이 공부에 관심 없고 대학교 가지 않은 사람한테 굳이 대학교 가라고 강요하고 공부를 시킬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물론 그렇게 되면 그 사회가 약간 더 말하자면 심심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역동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장단점은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우리나라가 좀 심심하더라도 조금 더 시장소득 불평등을 사후소득,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불평등 임금을 상당히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경쟁을 줄여야 그래야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교육 문제, 교육에 대한 지나친 경쟁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계의 불평등 문제도 궁극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회 평등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저는 기회의 평등조차도 결과의 평등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송원재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일치하는 측면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복지 지출이 앞으로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마구 적자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는 증세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적어도 합의하는 바는 저도 생각하기엔 지금보다는 소득세나 소비세나 부가가치세 비중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의 비중에 우리가 의존하다 보면 좀 불안해요. 예. 그냥 기업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될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가는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으면 우리가 불안정하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소득세를 높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현재 소득세는 조세 감면이 너무 많아서 40% 이상 사람들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감면이 너무 많아서 자영업자는 그 이상의 비율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내더라도 얼마 내냐면 한 달에 5,000원, 10,000원, 5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세청에서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껏 힘들게 해가지고 걷어봤자 5만 원, 1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감면해주고 마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여서 동의할 수 있는 바는 감면 제도를 대폭 완화해서 소득세 비중을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세계관이라든가 가치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언제 될 수 있느냐? 저는 단언코 얘기하건데 보수 정부에서 먼저 제안해야 된다. 네, 그건 분명합니다. 네, 거기서 법인세 삭감을 주장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그 반대로 대신에 우리가 소득세는 이만큼 더 하자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장이 펼쳐질 거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보수 정부일 때 적극적으로 소득세 감면 축소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보유 통계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안정하고 그래서 이제 국제 비교를 할 때 대단히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보여드린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 내에선 최선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단지 오해하실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산세나 소득세 통계는 행정 통계가 상당히 정확하다.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현재 많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조사 자료에 그동안 의존해 왔는데 소득이나 자산을 그것보다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그동안 이제 뭐 많은 노력을 해와서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인프라도 구축하고 노력도 많이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연구자로서 생각하면은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정보는 이제는 행정 정보를 들여다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동산 통계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부분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냥 뭐 무조건 틀렸을 거야 라고 생각할 시기는 떠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자
분들께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 통계를 보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민웅 박사님 답변드립니다. 네,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안에 있는 내용과 그 발표 내에서 모든 것을 담기는 사실 이 주제도 굉장히 큰 주제라서 제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연구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냐면 생산물 시장이 수요 독점적인 것, 그러니까 현기차처럼 부품시장, 자동차 산업 부품시장 입장에선 현기차라는 곳이 수요 독점적이죠. 그거랑 그 시장이 그러한 수요 독점적인 것에 의한 시장 지배력이 그렇다고 해서 하도급 기업의 임금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또 다른 시장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하도급 기업은 노동시장 하에선 경쟁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트랙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이고 싶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한 방법론이라는 건 가능한 한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자본 속성은 다 동일하고 기업도 비슷하면 가능한 한 비슷하고 연구개발비, 유형자산에 다 비슷한데 협상력의 결정 요인이라는 것이 조금씩 다를 때 자동차 산업화에선 이시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부품 사업이 다 여기 협력사입니다. 협력사인데 하도급 기업이고 이들 기업들 가운데서도 모든 근로자의 인적 속성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그런 협상력이 다른 것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있냐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포커스였고요. 사실 그것 속에서 따라서 오늘 나온 결과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냥 직접 촉구가 끝입니다. 이건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 지배력이 보여주는 효과의 가장 최저선, 하지만 규모 있는 곳에서는 조차 이 정도니 이거보다 간접 효과에 포함한다면 예를 들어 간접 효과를 하면 시장 지배력에 의해 가지고 결국 모든 것을 저임금이나 장시한근로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이 조금 더 저숙련의 근로자를 고용한다거나 고용을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효과들의 간접 효과까지는 포함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 이것 속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결국 정부가 시장 지배력과 관련한 일관되고 아주 분명한 정책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정권이 바뀌어도 그걸 계속 유지하지 않는 한은 이 구조라는 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한다. 이게 큰 부품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구하는 건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디든 그리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든 탄소 중립 이슈든 미래자동차 이슈든 결국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만의 이슈가 아니라 거기에 같이 협력하는 시스템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린 납품단가 인하를 하도 원청이 요구만 해가지고 깎는 것만 생각을 하고 따라서 여기 나온 결과처럼 저임금 장시한 근로에 의존해서 납품단가 인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꼭 다 그런 것만 아니다. 원래는 좋은 사람을 데려와서 그만한 임금을 주고 좋은 사람을 데려와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큰 원가 절감을 얻고 그 속에 납품단가를 실현을 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 경쟁력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렇게 버텨온 국가들도 있고 바로 그런 국가들이 현재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튼튼한 중소기업들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볼 때 우린 그 선순환 속에 있지 않다. 그게 시장 지배력 속에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어서 성장이 필요해. 그리고 지금 단기적 성장이 필요해 하면 규제 완화부터 이야기를 할 때 처음 나오는 것들이 기업들은 당연히 누구나 장시한 근로를 조금 더 완화해 줬으면 좋겠고 임금, 최저임금 좀 낮아졌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다 어느 기업이나 그럴 텐데 지금 그런 큰 조류 속에 그렇게 가면
이 국가가 이 제조업 속에 이 많은 사람들이 고용돼 있고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 이 시스템 속에서 갈 수 있는가와 관련한 그런 고민 속에서 가야 한다. 근데 여기의 핵심은 결국은 시장 지배력이다. 잘 고쳐지지 않지만 사실은 여러 정책들이 다 있지만 이게 완화됐다가 아니었다가 하는 그런 속에서 오히려 이 구조가 고착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보려고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방법론을 사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고요. 오늘 조금씩 말씀하신 것 가운데 마이너한 포인트로 해외 납품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태조사랑 결과라서 그걸 따로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첫째는 그 숫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건 보셔서 아시다시피 해외 소재, 해외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조차 주력 기업은 전부 국내사고 매출액의 의존도가 다 40% 평균이 40%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결국 해외 납품한다 하도 그거는 그 비중이 주력 기업을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다. 그건 레버리지로 사용하긴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 협력사 가운데선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청기업만 가지고 한 것이 맞고 많지는 않지만 당연히 응답률이 좋지는 않아서 그러나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현대와 관련한 그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 규모에 대한 그 논의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담았으면 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시장 지배력 심지어 기업 규모도 같고 납품 단계도 같은데 협상력의 원천 정부가 협상력이 이게 원천이야 라고 말하는 기술력 아까 전에 말씀한 해외 소재 해외 납품 이런 것들이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쳐 라는 것을 보는 것이 포커스였어서 사실 그 통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린 것은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품 단가가 플러스로 나온 것은 아니고 유의하지 않았는데 마이너스로 나온 것도 유의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만 임금 수준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한 게 납품 단가의 인하 폭이라는 건 1%, 2%, 3% 매해 이런데 그게 임금 수준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나 시간당 임금엔 마이너스가 나왔고 평균 임금엔 플러스로 나온다는 건 시간당 임금이 유의하진 않지만 마이너스로 나온 걸 장시간 근로로 보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준하 박사님 3분 정도. 아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주신 문제는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 통합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인 것인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종부세 자체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이거를 재산세로만 했을 때는 지역 간의 세원의 불균형 문제 때문에 또 이게 그 지방 재정의 비형평성이 불균형이 커질 것이라는 건 당연한 사실인데 사실 지금 현재도 모든 제도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재정 형평화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교부세라든지 아니면은 지방 소비세도 마찬가지인데 형평화 기능이 그 모든 조세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단 종부세, 재산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방재정은 한번 전반적으로 다 손을 봐서 조세가 조금 더 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재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아까 발표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말씀 못 드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를 어떤 이 자산 불평등이나 아니면 주택 문제 생각할 때 이거를 개별 정책으로 생각하지 말고 레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레짐이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정책 요소들이 다 얽혀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그 이상을 실현하고
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현재의 구조화에서 그것이 오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것이고, 지난 정부 때 이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오작동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짐으로서 자산시장과 주택 구조를 들여다보자라는 거를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뭐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 레짐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할 때, 지금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문제는 자본주의 황금기 1960년대와 같은 인구와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더 이상 기대를 하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기대를 이런 선순환이 어렵다는 점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좋은 것과 좋은 것의 조합을 우리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뭘 선택하고 뭘 포기를 할 것인가를 정책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의 지금 이 주택 문제로 들어오면은 스웨덴과 이제 영미식 국가들이 있다면, 스웨덴 같은 경우도 그 굉장히 불평등도가 높잖아요. 그게 왜 높은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게 그 소득 단계에서의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 그러니까 저축할 게 없는 거죠, 말하자면. 저축할 게 없는 상태에서 사실 이게 제도가 잘 굴러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주거비 보존하고 해서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자산 측면에서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불균형이라는 것이 금융화 현상하고 결합되면서 점점 자산 측면에서는 격차가 커지게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 1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역시 모기지라든지 아니면 갭 투자의 결과물로서 이렇게 1주택 자가점유율 정책을 했을 때 이거 역시도 금융화에 따른 어떤 그 거시 경제적인 샥에 의한 리스크가 커지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요소들 중에서 지금 한국은 굉장히 혼합적인 구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과연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한국의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적 구조하에서 차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끝으로 그걸 감에 있어서 이제 송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참 마침 한국경제학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유수의 경제학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상정세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이렇게 쭉 물었는데, 대부분 이제 좀 경제학자들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게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상증세나 양도세 등을 통한 증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봤을 때 참 경제학자답지 못하는 설문이다. 조세를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구조하에서도 증세라는 것은 경제적인 비효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답변 자체가 트레이드 오프의 선택, 우리가 이런 정책 목표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고 증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만 질문을 던진다면 누구라도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항상 종부세에 대해서 이거 이상한 세목이다, 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진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를 실현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이 그나마 차선이고 차악일 것인가에 대한 설문을 던져서 그거를 대중들한테 공유하고, 그 다음에 진보적 입장이든 보수적 입장이든 그 공통 분모에 대해서 서로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것이 사실 좀 더 경제학자다운 접근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은 너무 사족 같긴 하지만.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 예정된 것보다 10분 좀 넘었는데, 혹시 토론자들 중에서 꼭 그래서 답변하시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 가지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한 두 가지만 이제 간단히 코멘트하고 싶어요. 하나는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 문제, 오늘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셨는데, 지민웅
박사죠. 지민홍 박사.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독점 사업자들인데, 독점 사업자들이 그 불공정 행위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불공정 행위를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불공정 행위가 뭐냐면은 대개는 그 배타적 거래, 또 하나는 이제 착취적 거래, 뭐 이런 것이 불공정 거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그 무슨 납품 단가 압박이랄까 이건 착취적 거래라고요, 사실은요. 착취적 거래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공정거래법만 가지고도 막기가 참 힘들다고요. 현실이 그래요. 그게 목매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하도급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정부가 그 현행 공정거래법을 강화해서라도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 정부 정책, 정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거를 오히려 완화시키려고 하는 감세 정책 플러스 무슨 이런 규제 완화해가지고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디지털 혁명에서 이제 빅데이터 소유자하고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계열이지만 이 사람들이 엄청난 독점자들이 될 텐데 이것을 그 세계 공정거래위원회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그 우리나라 그 온풀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온라인 그 플랫폼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려고 사전 규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지난 정부에 공정거래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그것이 흐지부지되고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영국이나 영국은 벌써 입법을 했거든요. 그럼 미국도 5개 그 관련 법을 하고 있는데 진행 중이에요. 그럼 미국도.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업자들을 어떻게 규제해야 될 것인지 잘못하면은 사회 전체가 이 소수의 독과점자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정부는 이상하게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방향이. 그래 그런 거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볼 일이고, 아까 이명헌 교수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적 자본이 얼마나 평등하게 되느냐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결국 결국은 우리 이제 연구소가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걸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게 뭐냐 말이지. 그럼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뜻이 뭐냐 하는 것인데 뭐 소득도 똑같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똑같은 취미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평등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각자 타고난 재능과 개성이 다 있는 겁니다. 타고난 재능과 개성을 사회 사는 동안에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만 해주면 그게 존중하는 거고 인간 평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존속과 번영을 시켜주고 자유를 확대시켜주는 이것이 인간 존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불평등이 그걸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그냥 한때 못하다가 또 어떤 때 좋아지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계속 올라가 가지고는 그 소득의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교육의 불평등이 또 계속 구조화되고 근데 그게 세습화된다고요. 자기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자손들한테 연결이 쭉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그 타고난 개성과 그 잠재력, 능력 이런 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유, 기회가 없어진다. 이게 현대판 신분사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돼 가는 상황이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정책을 하는 분들이 매우 그런 인식을 하고 이걸 고쳐야 되는데 좀 개선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향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거꾸로 가는 역행적인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뭐 하여튼 오늘 좋은 발표, 좋은 코멘트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종합 토론 20분 늦게 시작돼서 20분 늦게 끝났기 때문에 크게 지연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